2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는 사실 연준의 앞으로 금리 결정을 한 거에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안 틀리거든요. 네. 지난 1년 동안은 진짜 2년짜리 금리가 많은 거를 이끌어 오고 있다. 이번에 삼성전자 한꺼번에 좀 올랐잖아요. 국내 기관이 다 쫓아갔을까요? 저는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동력이 미국에 있는 빅테크고 걔네들만 마구 올라간다면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맞아? 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걸까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네. 뭐 주식시장을 많이 보시니까 네. 주식시장 2,600도 뭐 올라와서 오늘도 좀 움직였지만 어쨌든 2,600은 지켰고 뭐 S&P도 4,200이 뭐 올라가기 어렵다고 했지만 올라가서 4,300도 뭐 몇 번 히트해보고 나스닥 뭐 최근에 뭐 워낙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그동안의 우려들이 그래도 하나씩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로 프라이싱이 돼 있고 어느 정도를 예측해서 지금 이 프라이스에 있는지를 사실 알기가 어렵죠. 네. 그걸 알아야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베팅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추측을 해보면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최근에 우려됐던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뭐 인플레이션, 네.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은행도 있었죠. 은행권 이슈, 네. 그다음에 부채 한도, 네. 그렇죠. 뭐 그 정도인가요? 또 뭐 네. 뭐가 있나요? 뭐 그래서 물가랑 관련된 금리 인상 이슈도 아직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쉬운 것부터 해보면 저는 조금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시장이 좀 안정된 거는 그 부채 한도. 네. 부채 한도는 사실은 뭐 난리가 났었고 뭐 다들 난리를 쳤지만 사실은 그러면 부채 한도 문제는 대부분 이제 뭐 1달러 어쨌든 됐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남아 있다고 보는 거는 이제 부채 한도 문제가 풀렸으니까 미국 재무성에서 돈을 엄청 빌리겠지. 네. 빌리면 이제 뭐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네. 걱정은 있지만 저는 약간 그거는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조금 왜 그러냐면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보면 지금 결국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잖아요. 네. 사실은 뭐 엄청납니다. 그 네. 수요의 베이스가 뭐 네.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돈이 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조 달러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1조 달러 엄청난 돈인 것 같지만 네. 사실 별거 아닌 거죠. 네. 전체 수요에 비하면 별게 아닌 거고 그리고 결국 US 트레저리 마켓은 그 가격에 의해서 사자 팔자 뭐 살까 말까 결정을 하는 것이지 네. 뭐 물량이 많아져서 뭐 금리가 밀리고 뭐 그러지는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1조 달러 정도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실제로 그 요즘 영리포라는 게 좀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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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은행들 돈이 뭐 MF 같은 데로 넘어가면서 페드가 돈을 받아줬잖아요. 네. 그 영리포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약간 높았어요. 네. 요즘 조금 좀 조정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게 2조 달러래요. 네. 그러면 영리포는 돈이 반대 방향으로 맞습니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페드가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1조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시장 유동성에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뭐 그래서 저는 조금 과다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되돌아가 보면 부채 협상이 될지 안 될지 막 모를 때 네. 사실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테일 리스크 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확률 분포상 저 가능성은 아주 테일, 낮지만 테일에 있다는 거죠. 네.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크게 내려갈 것이다. 그렇죠. 이런 리스크인데 네.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그럼 과연 이 리스크가 지금 프라이싱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 일도 없다면 100원인데 어떤 주가 지수가 100원인데 이 일이 일어나면 반토막이 돼서 50원이 될 거야. 네. 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런데 가격이 95원쯤 돼 있으면 야, 내 95원에 내가 샀다가 50원 되면 45원을 손해 보는 거고 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5원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하나도 반영 안 된 것 같아. 그냥 100원이야. 그럼 공짜잖아요. 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5원을 그냥 벌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51원이에요, 가격이. 네. 그럼 무조건 사야죠. 사야죠. 네. 그런데 사실은 사전에 이게 지금 프라이싱이 얼마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특히 이 테일리스크 쪽은 너무 알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날 이제 발표가 딱 나고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걸로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건데 그동안 얼마나 반영을 했을까 하고 이제 보는 것인데 보면은 그냥 제 느낌은 그날도 뭐 부채 한도 협상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섞여는 있지만 그 신문에 발표된 시간이나 뭐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글쎄요 한 미국 단기 금리로 2년짜리 금리로 한 10bp에서 15bp 네. 그 정도인 것 같았어요. 네. 장기채에서 한 10bp에서 15bp.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 FX도 영향을 그 정도 받은 것 같고 주식도 뭐 한 그 정도의 네. 분위기로. 그래서 지나놓고 많이 보니까 물론 이 10bp, 15bp라는 것도 정확치 않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10bp, 15bp였는데 그 전에는 뭐 얼마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저희도 방송을 하지만 방송은 다 과다하게 얘기합니다. 네. 습관적으로. 네. 왜냐하면 과다하게 얘기하는 게 말하기도 좋아요. 예. 이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안 일어날 거야. 이거는 좀 수비를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얘기했다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좀 과다하게 얘기했고 뭐 이코노미스트들 뭐 등등 조금 과다하게 한 면이 있어서 항상 뭔가 저는 이 테일리스크 쪽으로 갈 때는 야 이거 과다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항상. 네. 너 과다하게 얘기하고 프라이싱에는 하나도 반영 안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게 야 이거 진짜 얼마나 반영된 거야. 말은 저렇게 매일매일 난리를 치고 최대의 관건은 뭐 부채 한도입니다 하고 다들 얘기하는데 네. 야 이거 프라이싱에 반영이나 돼 있는 거야. 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6월 1일이 무슨 데드라인이든 둥고 엑스데이시라고 막 네. 그랬었죠. 네. 그러면 5월 31일로 만기가 되는 TV라고 네. 6월 2일 날 만기되는 TV는 가격이 다르겠죠. 네. 그렇죠. 달랐었죠, 실제로. 네, 실제로. 약간씩. 네. 근데 5% 보통 오버나이트 예. 5%였으니까 하루 전 거는 3%, 네. 그 다음 거는 7%. 뭐 당연한 거죠. 6월 2일까지 빌려놓고 돈 남으니까 31일까지 빌려주면 되는데 그렇죠. 네. 2% 왕복 2%니까 4%니까 엄청난 차이 같지만 그렇죠. 뭐 3일, 4일 그렇죠. 듀레이션 너무 짧으니까. 너무 짧기 때문에 네. 문제가 안 되고 그거는 네. 무슨 뭐 리스크 프리미엄을 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오퍼레이팅 코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은행이 네. 혹시 잘못될지 모르니까 돈은 있어야 되니까 좀 네. 빌려야 되겠다. 네. 뭐 그 정도? 네. 그다음에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지만 네. 그거는 이제 은행들이 그야말로 보험을 드는 건데 그것도 좀 과도한 게 CDS라는 게 결국은 야 US 트레저리가 못 갖게 되면 너 US 트레저리 내가 너 줄 테니까 그렇죠. 나 현금으로 줘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로 은행 간에 거래를 하는데 그런 거를 거래하는데 은행 간에 저게 과도하니까 나도 저거 CDS 프리미엄 받고 팔고 싶어. 네. 그래서 내가 은행에 전화해서 저 김준성인데요. 저 팔고 싶은데요. 그럼 은행에서 삽니까? 왜냐면 제 크레딧 때문에 안 그렇죠. 사는 거죠. 그렇죠. 미국 트레저리가 망하는데 김준성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CDS 거래를 하려면 상대방의 크레딧이 어느 정도 수준, 맞습니다. 최소한 은행과 비슷하거나 네.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뭔가 마진을 박아야 되겠죠. 네. 내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미리 넣어놓게 음. 그 이자는 또 별로 안 주기 때문에 결국엔 과다하게 갈 수밖에 좀 없는 거죠. 보험을 드는 사람이 원래 보험료 많이 내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그때 생각할 때도 야 이게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과다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꾸로 베팅을 하려면 야 내가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내가 이익이 나갖고 베팅을 하는 거를 미리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한 10bp 정도, 15bp 정도 반영된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반영 그 정도는 별로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그 리스크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역시 좀 과도했다. 음. 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부채 한도 협상은 시작부터 좀 코미디기도 하지만 네. 뭐 결국은 조금 우려가 해소됐다고 제일 쉽게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돼서는 그냥 이제는 한 2년 잊어버려도 되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한 가지가 네. 저는 말씀하신 거에 거의 한 98% 네. 동의하거든요. 네. 저도. 근데 딱 하나가 네. 저희 이제 그 1조 달러라고 하는 현금 필요성에 대해서 네.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 이제 어떤 채권하는 분들은 1조 네. 달러가 맞긴 한데 6월 안에 5천억 달러나 6천억 달러를 일단 땡겨야 되기 때문에 네. 짧은 기간에 땡겨야 되니까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요거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 그건 1조 달러 너무 작다고 페이드가 생각하는데. 조정하겠죠. 그렇다. 예, 왜냐하면 단기 자금은 네. US 트레저리 뭐 움직임보다는 네. 저희도 뭐 한국은행이 뭐 단기 자금이라는 게 사실은 자금이라는 게 무조건 그날 딱 끝난다는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뭐 100원, 단 100달러가 남아도 다 은행에서 돌고 돌다가 네. 연준으로 들어가는 그렇겠죠. 것이고 네. 100달러만 모자라도 무조건 돈이 연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물론 뭐 지급 준비율 좀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지급 준비율 이런 비율이 있으니까 매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페드가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갖고 이번 달에 5천억 달러가 모자라겠네. 그러면 야 다음 저쪽에서 돌리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영리포. 야 영리포 그거 금리 좀 내려봐. 더 안 들어오게. 그래서 조정을 하지. 그게 단기 금리를 난리를 치게 만들겠냐는 거죠. 저는 난리를 장기 치고 나서 혹시 할까요? 아니면 그게 사실 사람들의 걱정이 그렇죠. 근데 잠깐이라도. 보통은 이렇게 되고 나서 하는 거냐 아니면 안개기 요것도 되게 근데 사람 신경 많이 시장은 쓰더라고요.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네. 이게 단기적인 문제라면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음. 네. 이게 뭐 일주일 동안 이자율이 5%가 10%가 된다고 그래서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돈 쓸 일만 없다면. 그래서 물론 우려가 아주 없다는 건 아닌데 그 정도는 페드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리고 재무부 사람과 페드가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나 5천억 필요한데 야 이거 갑자기 땡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볼까?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좀 과다하다. 예. 유동성이 말라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뭐 큰 이슈긴 하지만 뭐 제가 너무 큰 손은 아니지만 1조 달러 정도의 미국의 단기 금융시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금액 자체도 네. 두 번째는 그 정도의 그 뭐 단기간에 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연준과 재무부가 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이슈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거의 흘러갔다. 그리고 험악하게 얘기하면 야 그런 거라도 남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 이슈는 진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제가 좀 너무 낙관적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해결책을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예, 특별히 그리고 단기 걱정할 건 자금 시장을 뭐 운영하고 하는 거는 연준에서 뭐 매일같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적은 것 같고. 네. 그럼 좀 쉬운 것부터 하면 두 번째로 쉬운 거는 이제 SBB 사태 이후의 이제 은행 이슈들인데 네. 저는 이거는 최근에 조금 뭐랄까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좀 주식도 좀 오르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정확하게 그 속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뒷주머니에 뭘 차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뉴스도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돈 빌려가는 것도 좀 줄어들었고 네. 뭐 예금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뭐 뉴스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별 네. 문제 없어 그렇죠.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주식도 좀 오르고 또 완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중소은행들이 뭐 채권을 많이 사고 이자율이 많이 움직여서 그런 문제들은 많이 뭐 드러났으니까 조정이 됐고 이제 그 CRE 문제 그러니까 뭐죠 커머셜 네. 그 상업용 문제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네. 그것도 사실은 테일 리스크 비슷한 거잖아요. 그거 터지면 그냥 그것도 진짜 거의 끝장입니다. 네. 끝장인데 그것도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CRE가 진짜 문제가 되면 이거는 큰 이슈거든요. 네. 큰 이슈인데 지금 말씀하신 뭐 모기지 같은 거 개인들이 이제 주택용 뭐 부동산은 주로 이제 모기지를 통해서 중앙은행 쪽으로 가서 뭐 정부를 통해서 주로 큰 은행들이 담당을 하게 되고 네. 이 커머셜 쪽은 아무래도 지방은행들이 많이 담당을 이제 하니까 네. 이쪽에서 문제 생기니까 이쪽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부동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없는데 그게 그 정도까지 은행에 문제가 되려면 은행 터지기 전에 터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펀드요. 네. 네. 펀드가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블랙락, 뭐 블랙스톤 이런 네. 데들이 다 아. 대부분의 펀드들이 파산부터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그래서 그거를 볼 때 그 펀드의
그 가치를 많이 사람들이 이제 똘똘한 사람들이 많이 보긴 했지만 그것도 좀 과다하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요즘 좀 뜸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뉴스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좀 뜸해졌다. 네. 그래서 그게 좀 SBB 사태 이후에 이런 은행권의 이슈가 좀 완화됐다. 뭐 난리가 나는 정도는 이제 뭐 다음 달에 또 누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네. 뭐 네. 뒷주머니에 누가 못 찾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조금 안정돼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뭐 연준이 뭐 훈련이 잘 돼가지고 네. 뭐 잘 해결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이제 2개 더 남았잖아요. 이제 네. 갈수록 어려운 건데 네. 네. 경기 뭐 경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약간은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착륙 할 것 같고 뭐 고용 시장도 뭐 실업률은 늘어나고 뭐 뭐라 그래요? 실업률은 취업자는- 늘어나는데 왜 실업자는 어떻게 되는데 뭐 또 임금은 별로 안 오르고 뭐 네. 예. 뭔가 좀 연착륙의 느낌이 요즘은 그렇죠. 좀 뭐 물론 이거는 내일 아침에도 바뀔 수 있지만 좀 완화적으로 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안정되는데 영향을 준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인플레이션은 사실 뭐 좋게 간 게 없죠. 네. 오히려 나쁘게 갔다고 네. 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은 아무 이런 일이 벌어져도 잘 안 잡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인플레이션 쪽은 좀 반반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자율 움직임을 보면 이자율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오른 이유가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이슈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이제 그 단기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러니까 장기 금리나 전체적인 금리를 순식간에 이제 좀 더 높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인제는 아니지만 보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자율을 올리지 않으려도 이자를 올린 효과나 마찬가지다. 네. 네. 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사라졌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SBB 사태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금리가 SBB 될 때 2년짜리 금리가 5%인 게 3.5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페드가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금리를 올린 효과가 똑같은 효과가 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안 올릴 거야. 이거였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 기대가 사라졌다고 그래야 될까? 뭐 네. 좋고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 완화가 되니까 야 그런 게 없어졌어? 그러면 올리겠네. 네. 그리고 그때도 그게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계량적인 건 사실 잘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용감하게 얘기한 사람들은 25bp에서 50bp다. 네. 이렇게들 얘기를 사실 했어요, 많이.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25bp에서 1.5%다. 그 얘기는 나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신뢰성이 좀 떨어졌지만 예. 시장은 대개 25bp에서 50bp 본 것 같고 파월도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뭐 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25bp에서 50bp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정도가 올라오니까 야 진짜 이 사람들이 그 정도 생각했나? 근데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니까 뭐 25에서 50이라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한 35 잡고 네. 절반이면 한 17 정도 반영됐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영향 미쳤어요. 그것도 영향이 미치고 여러 가지로 미쳤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는 아직 좀 남아는 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크게 생각이 나는 한 이 네 가지 정도의 한 최근 이슈 중에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랬으니까 좀 좋아진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오른 거에는 뭐 빅테크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네. 뭐 빅테크가 좀 도와줬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지금 조금 거기에 대한 저는 사실 우려가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과연 시장에서 지금 얼마만큼 프라이싱 인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글쎄요 제 느낌에는 그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장 움직인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거의 이제 프라이싱은 그런 정도 아니냐. 부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프라이싱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거의 뭐 시장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 같고 SVB는 많이 줄은 것 같고요. 네. 조금 살아는 있지만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됐다. 조금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여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하도 말이 많고 또 연준 위원들이 말을 좀 바꿨잖아요. 네. 네. 뭐 스킵을 한다는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조금 저는 스킵하고 헷갈리게- 퍼스의 차이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도대체. 잠깐 쉬는 거랑 스킵이랑 무슨 차이죠? 스킵은 뭐 저는요 그냥 느낌상 네, 네. 저도 모르는데 네. 징검다리 갈 때 네. 징검다리 이렇게 딱 아. 밟고 갈 네. 때 돌아다가 흔들 것 같으면 펄착 뛰어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네. 스킵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스킵은 분명히 계속 한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쓴다. 말을. 예, 느낌상은. 가는 중이긴 예. 하다. 저도 뭐 영어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네. 그런 네. 느낌 나고 포스는 올라갔다 섰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거는. 네. 네, 근데 용어를 뭐 다들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그런데 어쨌든 스킵 그러니까 한 번 멈췄다가 다시 할지도 몰라 이런 일이 있었고 사실 어젯밤에 그 주인공은 캐나다 은행이잖아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아침에 이게 뭔 일이다 이렇게 네. 봤더니 캐나다 은행 발표 이후에 S&P 글쎄요 이것도 다른 거하고 섞여서 알기는 어렵지만 S&P 제가 보기엔 거의 1% 빠졌어요. 네. 나스닥 2% 빠지고 그러니까 네. 영향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호주가 할 때는 네.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역시 캐나다가 하니까 조금 찔끔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뭐 앞으로 그 연준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얼마나 프라이싱 됐는지가 잘 애매하다고 네, 보셨잖아요. 2011년의 사례를 보면은 네.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S&P가 한 10%쯤 빠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7%가 빠졌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신용 등급 강등은 없다고 치면은 요 부채 한도 협상하는 과정이 10% 빠졌던 거를 이번에는 부채 한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전혀 안 빠졌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는 11년에 10% 빠진 거를 지금 반영 안 한 게 올바른 건지 아니면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하는 괴로운 과정을 거쳤을 때 주가가 이번엔 안 빠진 게 앞으로 반영이 돼야 될 건지 요 프라이스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예, 사실은 너무 네. 알기 어려운 거고 네. 사실은 다 지나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하나마나한 말이긴 한데 네. 일단 2011년에 뭐 10%가 빠졌다, 20%가 빠졌다는 그 빠진 거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때는. 네. 어쨌거나 네. 그리고 신용 등급을 내려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내가 볼 때 그때 제일 놀란 사람들은 그 신용 평가사일 것 같아요. 네. 지가 내려놓고 이렇게 네. 빠지니까 네. 와 이렇게 빠지는 거야? 네. 이게 그렇게 할 정도로 그거는 사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100원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50원이 될 거야 이런 예측이고 네. 더 중요하게 항상 보는 예측은 야 이게 빠지면 10%가 빠질 수 있는데 네. 아직 모르는데 네. 지금 얼마나 프라이싱 해야 돼? 네. 1%만 빼면 되는 거야? 2%만 빼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번에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한 10bp, 20bp, 그러니까 10bp에서 15bp, 네. 2년짜리로 그러면 글쎄요 주가로는 한 1%에서 2%밖에 반영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된 거라고 일단 거의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반영됐다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아예 이제 없어지고 별일이 사람들이 잊었다 이제는 이거죠. 반영이 조금은 돼 있겠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그렇게 안 보는 측이지만 뭐 제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보는 사람이 여러가 네.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1조 달러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라이싱은 돼 있지만 진짜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전에 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프라이싱 별로 안 돼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네. 야 이거 진짜 부채 협상 잘못했으면 많이 빠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프라이싱 별로 안 돼 있었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이번에도 그런데 이제 이건 다 지난 일이에요. 뭐 그런 일이 다시 안 벌어지는데 예전에 프라이싱 얼마 된 거 뭐 알게나 뭐예요. 이제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최소한 2년 동안. 그쵸. 2년 그러니까 뒤에 이제 있으니까. 별게 없고 지금 걱정은 아까 그 1조 달러에 대한 네. 유동성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돼 있겠죠. 우려가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는 사람은 못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돼 있지만 그 프라이싱은 글쎄요. 뭐 2년짜리 금리 기준으로 보면
1bp 뭐 이하일 수도 있고. 네. 제가 자꾸 2년짜리를 이렇게 2년짜리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2년짜리 금리가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것처럼 제가 좀 얘기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그렇게 믿어요. 이게 원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2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는 사실 연준의 앞으로 금리 결정을 한 거에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별로 안 틀리거든요. 네. 왜냐면 뭐 크레딧도 완전히 이제 리스크 프리라고 보고 있는 네. 거고 또 특별히 미국은 2년짜리면 굉장히 짧은 맞습니다. 거고 대개 한 10년은 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거의 지금 앞으로 정책 금리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면 네.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2년 동안 5%일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거의 5%보다 같거나 조금 높은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2년짜리 금리를 지금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시장에서도 많이 보는 이유는 2년짜리 금리가 지금 페드가 생각하는 향후의 금리 방향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모든 거를 결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볼 때 뭐 10년 전이나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볼 때는 지난 1년 동안은 진짜 2년짜리 금리가 많은 거를 이끌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 금리 시장, 주식 금리 외환 시장, 네. 뭐 그다음에 뭐 원유 뭐 이렇게 다 있지만 이게 사실은 빙글빙글 도는 거잖아요.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최근에 딱 하나 제일 무식하고 제일 독립적이고 제일 센 걸 고르라 그러면 사실 금리였고. 네. 왜냐면 연준이 금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연준의 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짜리 금리가 사실은 많은 걸 결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년짜리 금리를 요즘 움직이는 거를 보고 다른 거를 좀 보는 그렇게 분석을 시작하는 거는 저는 뭐 그런 대로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2년짜리 금리 많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도 거의 대부분 공감하는데 네. 만약에 오늘 네. 방송이 하루 전이었으면 네. 제가 뭐별 이의가 없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캐나다 금리 인상하면서 나스닥 빠지는 걸 딱 보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단 스킵이라고 말을 해도 에이 그래도 이제 끝난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네. 아직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을 안 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프라이싱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라도 6월에 진짜 스킵을 하더라도 네. 7월에 인상을 한다. 그렇죠. 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그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어제 좀 그래서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를 반영하고 있느냐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네. 사실 굉장히 알기 어렵고 또 금리 시장이 변하나 그래서 주식 시장이 또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도 또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 요즘 보기 좋은 게 패드워치예요. 네. 패드워치 많이 보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네.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들어오니까 제가 네. 인터넷에서 이거 네. 잠깐 보시죠.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거. 보여주세요. 사실은 저도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이 패드워치 혹시 화면이 나오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패드워치 보시면 뭐 다들 많이 보시는 거겠지만 여기 숫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네. 이게 그 날짜잖아요. 네. 6월 14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6월 14일 걸 이렇게 지금 제가 눌러놨는데 네. 지금 앞에 건 5.25니까 동결이고요. 뒤에 네. 거는 이제 오르는 건데 이거 지금 30bp 됐네요. 이거 어저께 20bp였나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변하는 거고 제가 이걸 좀 재밌게 지금 본 이유는 뭐 어저께 캐나다 때문에 이거 영향 뭐 받은 받았겠죠? 거예요. 네. 이거 사실 2년짜리 금리가 어저께 뭐 10bp 넘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고 더 재밌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킵에 대한 생각을 보면 요 다음 달치를 그렇죠. 7월 걸 눌러보면요. 네. 이게 지금 요게 요게 동결이에요. 5.25니까 네. 요게 5.5니까 지금 6월에는 안 올리는데 네. 7월에 올릴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50%가 넘어섰네요. 네. 여기가 이제 더 많잖아요. 네. 그리고 5.5고 요쪽이 조금 요거보다 좀 크니까 그래도 5.5 안 올릴 가능성을 조금은 더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올리긴 올리는데 네. 안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5.5보다 조금 요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5.75도 있습니다. 네. 이 5.75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6월 달에 안 올리거나 안 올리고 7월 달에 50bp 올리거나 두 번 다 올리거나.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이거는 뭐 설문조사한 거 아닙니다. 네. 그 페드 펀드 레이트 네. 딱
딱 한 개. 그러니까 5월 달치, 6월 달치, 7월 달치 페드 펀드 레이트 퓨처스가 쭉 있으면 그 가격이 있으면 그 6월 23일이면 그걸 날짜를 잘 계산해 가지고 산수 더하기 여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네. 나누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그 날짜께 딱 하나 나오거든요. 네. 하나 나오는 거를 이렇게 싹 세 개로 쪼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세 개로 쪼개져 있는 거를 하나로 만드는 산수는 되게 쉬워요. 5.25 곱하기 31.4, 네. 550 곱하기 51.1 곱해가지고 하면 딱 하나로 나오는데 그럼 무조건 답 하나예요. 네. 근데 한 개를 쪼개는 건 어렵죠. 네. 네, 요건 어려워요. 요건 산수가 약간 어렵지만 저도 네. 못하지만 네. 산수 잘하는 친구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네. 이항분포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 답도 한 개는 아니에요. 가정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지금 아까 물어주신 거에 답변을 하자면 네. 지금 어저께 보고 하루 동안 캐나다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캐나다는 원래 캐나다 중앙정부는 미리 얘기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냥 지 맘대로 확 하고 네. 미국은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한 얘기가 있으니까 야 6월 달엔 못 올릴 거야. 친애가 스킵한다 그랬잖아. 네. 그랬으니까 못 올리면 야 할 수 없이 7월 달에 옮기겠네. 이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물론 페드 펀드 레이트에서 역산을 한 거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히 그 마켓의 확률 분포로 맞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람들의 지금 프라이싱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년짜리 금리가 이거를 평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시면요. 네. 이제 9월 달을 보면 9월 달을 보면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더 쪼개진 거는 이제 계산상의 그런 거고 그렇죠. 여기서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데 11호를 보면 이거는 확실히 5.25가 더 커졌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6월 달엔 가만히 있고 7월 달엔 올렸다가 11월 달엔 내린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할 리는 없죠. 네, 거의 이런 없다고 식으로 봐야죠. 이렇게 그렇죠. 정신없게 하지는 않을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럴 가능성을 이제 보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금 보는 거는 설문조사를 했다면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으면 결국 이거는 지금 페드 워치를 만든 로직상에서 페드 펀드 레이트 퓨처스에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니까 너무 이제 지금 시장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 그 정도의 확률이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구나. 네. 네, 잘 모르고 지금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금년 말에 보면 5.25가 완전 대세잖아요. 네. 양쪽이 좀 거의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 중에는 인하는 없다. 네. 그렇지만 인상도 없다. 올리면 올린 만큼 내린다. 내린다. 네. 네. 그거 지금 딱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하루 전날 제가 와가지고 이걸 봤으면 이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사실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조금 내려가 보시면 어저께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쭉 나오거든요. 네. 예, 어저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언뜻 봐도 뭐 이쪽은 지금 별로 안 움직였지만 네. 앞에는 뭐 엄청 움직였을 그렇겠죠. 겁니다. 예,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고 기왕 봤으니까 참고로 요 제일 뒤에 거 내년 말은 지금도 가장 가운데게 3.75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5.25에서 3.75니까 150bp. 네. 150bp 빠지는 거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 정도가 지금 마켓 프라이스고요. 그래서 요거를 2년짜리로 다시 환산해서 한번 보면은요. 자, 공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공짜 차트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잘 인덱스 보세요. 닫힘. 네. 여기 그냥 누르셔갖고요. 네. 제가 이거 티커라고 그러잖아요. 이 CL은 이게 WTI예요. 네. 예, WTI인데 이 티커를 뭐 한두 개 외워놓으면 좋은데 US 트레저리는 되게 쉬워요. 미국 거니까 US고요. 네. 2년이고요. 2년이니까 Y고요. 그리고 트레저니까 T예요. 조금 기다리면 역산해야 되거든요. EGR로 해야 되니까 이건 그렇죠. 프라이스니까 이걸 찍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냥 보시면 와. 하루짜리로 바꿔서 보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예, 지금- 이거 전부 다 네. 이거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보시겠지만 네. 저희가 광고비 안 받고 광고를 해드리고 이게 지금 있는데요. 광고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네. 여기가 지금 3월이거든요. 잘 보이실지 맞습니다. 모르겠지만 네. 여기가 3월 8일이에요. 네. 그죠? SBP 난리 난 네. 날.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면 여기가 2022년에 그
그 난리나 주식 바닥일 때 10월 달이었어요. 예, 10월 바닥이죠. 중. 이때가 네. 이제 금리가 되게 높은 거죠. 네. 되게 높은 거고 이게 10년짜리 금리 보면 더 높아요. 근데 네. 일단 2년짜리만 오늘 보면은 이러고 네. 있다가 이제 계속 주식 좋아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요게 2월 FMC입니다. 네. 2월 FMC일 때 뭐 디스인플레이션가 네. 뭔가 그런 얘기하면서 아 이자를 이제 엄청 내려갈 거야. 네. 이러니까 이제 고르고 있다가 이제 2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이때부터 그때죠 남팜 빈 농업 그러니까 경제가 되게 좋아 보이는 고용 지표가 나와가지고 고용지표가 그쵸. 18만인가 예측했는데 네. 50만 나오고 네. 그 맞아요. 난리 나면서 한 달 3배 동안 나왔죠. 5%가 갔는데 그러니까 이자를 올린다는 거죠. 그쵸. 올린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8일 날 SBB가 나면서 야 이자를 안 올려도 시장에서 자동으로 올려주게 생겼어. 그러니까 뚝 떨어져야 돼. 그래서 3.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 3.5까지 떨어졌던 게 최근에 4.2까지 갔다가 오르락 내려가다가 불과 2주 만에 이제 4.6까지 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이 레벨에 있는 거예요. 네.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레벨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에 대해서 쉽게 내려오지 않겠다. 예전에 얘기했던 스테이 롱걸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6월 달에 올리지도 않고 예전처럼 요때는 막 이때는 금리가 얼마 될지 모를 때예요. 이게 6%가 끝일지 7%가 끝일지 그렇죠. 모를 그렇죠. 때예요. 두려움이 있던 예, 때죠. 두려움이 엄청 있을 때인데 네. 그때 레벨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테이 롱거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정되어 가는 시장은 맞는데 네.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 이자율 추이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러네요. 예. 미 은행 문제는 완화가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사람 잡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거고 주식시장이나 모든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금리, 5%면 사실 높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5% 높은 금리에서 앞으로 2, 3년을 지금 뭐 패드워치 얘기에 의하면 앞으로 1년 반 후에는 3.75까지 내려온다지만 3.75도 높아요. 네. 그렇죠. 3.75도 높고 평균적으로 뭐 4% 이상 거의 5%에 가까운 금리에서 그리고 사실 기업들은 이 페드 펀드 레이트에 자금 관응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높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시장에서 있는 거 그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많이 안정이 돼서 시장은 좀 안정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시장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사실 미국 시장은 주식 시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 네. 금리가 이렇게 높은 레벨에 있는데 앞으로 물가가 안 잡히고 이렇게 높은 레벨의 금리가 한동안 네. 오래간 간다면 네. 지금 주식은 좀 고평가가 아닐지에 대한 논란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뭐 오르고 내리고는 저도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부 약세를 얘기를 해요. 네. 약세 일색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 경기인가요? 경기 많이 얘기하고. 경기 그 물가 얘기도 요즘 네, 많아졌습니다. 사실. 물가, 네. 경기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스트래티지스트들은 네. 뭐 별 얘기 다 하죠.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고 이거 이렇게 됐을 때 경기 침체 안 가는 네. 내가 안 본 적이 없다. 네. 니들이 죽으려고 지금 시간 백을 문제다. 쓰느냐. 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뭐 전부 다 일색이잖아요. 전문가들은 전부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또 연준 위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얘들 정신 차려. 근데 시장이 뭐 오해하지 마. 이 정도로 험악하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또 시장의 포지션을 보면 뭐 알기 굉장히 어렵지만 얼마 전에 우리 BOA에서 펀드 매니저들 뭐 이렇게 서베이 하잖아요. 네. 꽤 되긴 했지만 그럼 마지막 서베이가 5월 봐도 중순일 겁니다. 네, 매주 중순에 나오니까. 거의 바닥이잖아요. 주식을 거의 바닥으로 갖고 있잖아요. 현금도 많고. 예, 네. 그러니까 거의 숏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헤지 펀드나 이제 스페큘레이터들을 보는 자료는 어떤 게 하나 있냐면 제가 가끔 보는 거는 그 퓨처스의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시장이 롱이다 숏이라는 말은 자기 웃기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누가 팔았으면 누가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숏이 그러니까 우리 둘이 롱 숏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죠. 사고 파셨으면 네. 난 롱.
너는 숏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같이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롱이고 숏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펀드 매니저들은 원래 갖고 있어야 될 주식이 100인데 그렇죠. 그걸 줄여가지고 채권을 갖고 있거나 현금을 갖고 있거나 네.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 얘가 언젠가는 사야 될 것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기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이 선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디리버티브를 하는 사람들이 투기적인 사람들이냐 뭔가 해지를 하는 네. 사람이냐고 구별을 해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맞아요. 발표를 합니다. 네. 그게 투기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뭐 지금 몇십 년 만에 제일 바닥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은 기관 투자가 대표적인 기관 투자가 두 개잖아요. 펀드 매니저와 그 트레이더들이 네. 다 숏인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개인은 어떤가? 개인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개인에 관련된 그 지표는 더 구하기 어려운데 네. 미국에서도 지금 일반적으로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개인들도 약간 숏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어떻게 변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용어를 좀 달리 쓸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과매수, 과매도라고 얘기할 때는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테크니컬 하신 사람이 더 싫어하겠지만 오르면 과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리면 과매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특히 빨리 올리면 과매수예요. 그렇죠. 네. 천천히 오르면 그냥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과매수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테크니컬한 분석이고 실제로 시장의 포지션은 아직도 저는 한 1, 2주 만에 해소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기관들도 숏이고 개인도 숏이에요. 그러면 누가 롱이냐? 롱인 사람들은 이게 숏을 치는 사람들은 대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릴 것 같으니까 숏을 가는 거잖아요. 네. 아 내릴 것 같으니까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투기적인 사람도 있고 내릴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이따 사야지 네. 이런 펀드 매니저도 있지만 사는 사람들은 예측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싸서 사는 거예요. 네. 별 살 생각 없는데 너무 싸네 하고 산 거예요. 네. 그 다음날 또 내려가니까 오늘은 더 싸네.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물론 줄어들긴 들겠지만 오늘이 싸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금이나 원유로 생각하면 내가 꼭 사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금이나 원유를 아니면 달러를 사야 되는데 내가 원래 다음 달에 살려고 했는데 너무 싼 거야. 어차피 사야 되는데 오늘 살까?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음 달 되면 그 수요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는 사람들은 오늘 가격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느긋해요. 내려가면 내려갈 줄 알았지만 내가 한번 버텨볼 거야. 나는 어차피 금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지가 안 올라가고 되겠어? 네. 이렇게 좀 버티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숏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제일 쉬웠어요. 항상. 물론 사람들이 의견이 많이 있겠지만 숏이라고 얘기할 때는 숏 낸 사람들은 급해요. 반대 사람은 느긋하고.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좀 설명이 돼요. 첫 번째 현상, 지금 마켓에 있는 현상 중에 조금 의아한 현상이 뭐냐면 볼러틸리티가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낮죠. 변동성이 이게 옵션에 있는 내재 변동성도 엄청 낮고요. 네. 실현 변동성,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별로 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현상이 있고 보통 주식이 오르면 거래량이 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요번에 늘었나요? 별로 안 늘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래량이 그랬습니다. 네. 별로 미국도 별로 안 늘은 거예요. 네. 거래량이 별로 안 늘고 그 다음에 뉴스에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좋은 뉴스에도 별로 반응을 안 하고 나쁜 뉴스에도 반응을 안 하고 이게 제가 볼 때 전형적으로 마켓이 숏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켓이 두 가지예요. 마켓이 숏이면서 실제로 가격은 오를 때 이게 지금 전형적이잖아요. 지금 네. 시장은 굉장히 숏처럼 보이는데 주식 어영부영 많이 올랐어요. 네. 엄청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르고 또 어저께만 해도 보면 이제 빅테크가 쭉 올랐잖아요. 네. 근데 빅테크가 떨어졌어요. 그때 나머지 가격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 쟤 혼자 가다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떨어지는 와중에 나머지는 살짝 오르잖아요. 네.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양극화가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게 대부분 다 시장이 슈퍼포지션일 때 이게 살살 오르면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게 시장이 진짜로 좀 숏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야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네. 별게 없는 건데 네. 그 다음 예측은 제가 뭐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조금 강하게 드는 생각은 이런 상황일 때는 대개는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건데 네. 내리면 좀 살살 내리지 않겠습니까? 펀더멘탈리 내린다고 하고 뭔가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 네. 그리고 나도 어차피 숏이고 네. 이런데 살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프로피팅도 좀씩 나오고 네. 아까 얘기한 바이어들도 아씨 내릴 것 같지만 싸네. 그리고 아 저번에 오르는 것도 한번 봤는데 아 내가 이번에 다시 오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요 정도 빠지면 좀 사야지.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사람들 제일 무책임한 말이 뭡니까? 분할 매수잖아요. 네. 그거 모르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네. 그 난 너 살래 팔래 그럼 모르겠다면 하는 소리가 분할 매수거든요. 예. 그거 그냥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은데 네.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가로치고 나는 모릅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내려갈 때는 좀 살살 내려갈 것 같아요. 이 분위기면. 그런데 문제는 오를 때예요. 네. 무슨 이유든 간에. 무슨 이유든 간에 오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쇼 스퀴즈, 네. 쇼 커버링, 뭐 롱 커버링이란 말은 잘 없잖아요. 쇼 네. 커버링. 네. 숏은 원래 무한대로 터지기 때문에 네. 롱보다 또 마음이 더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쇼 커버링,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포모. 네. 뭐 나만 못 산 거 아니야? 남들 다 샀는데 왜 나는 없어? 네. 사실 국내 기관이 이번에 삼성전자 한꺼번에 좀 올랐잖아요. 네. 다 쫓아갔을까요? 네. 저는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못 샀을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못 샀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 좀 내려오잖아요. 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조금씩 사야지. 빨리 채워야겠다. 네, 빨리 채워야 사야지. 되겠다. 조금 빠졌을 때 좀 내가 사야지. 나는 그래도 운이 좋아. 갈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지면 천천히 빠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요번에 뭐 빅테크 오르듯이 저는 빅테크가 뭐 오르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유가 뭐든 간에 네. 뭐 시장 모르는 거잖아요. 네. 확 돌아서 버렸어요. 뭐 잘려서 딴 놈이 와서 살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스탑로스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위쪽으로 오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 올라온 거는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뭐예요? 그건 가로치고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박스권이니까 상단에 왔으니까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맞을 가능성도 많아요. 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뭐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게 빠진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제가 스트롱한 뭐 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석가도 아닌데 그렇지만 제가 하나 믿는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면요. 그러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제가 많이 보는 게 이제 과매도 과매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그 CNN에서 발표하는 그 탐욕과 공포 지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지금 78인가 그래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탐욕 지수로. 그러니까 탐욕 네. 지수가 많이 올라와 네. CNN Fear and Greed Index라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올라와 있으면 사람들이 지금 탐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과매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죠. CNN이 내는 지표가 있는데 네. 그게 상당히 높이 와 있긴 하거든요. 네. 단기간에 그걸 많이 보고 올라왔어요. 네. 사람들은 이게 과매도가 아니라 과매수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매수, 과매도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부질없는 소리가 첫 번째 맞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테크니컬한 어널리스가 많잖아요. 네, 그게 거기서, 뭐냐, 뭐 예. 채권, 스프레드 여러 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모멘텀 이런 들어가고 거 해서 뭐 여러 개 다섯 예. 개인가로 해서 합니다. 예. 그런 거고 저는 차트를 뭐 조금 전에 차트를 꺼냈지만 네. 차트는 안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요. 차트는 과거에 어떻게 지나온 거를 그냥 보여주니까 네. 아 여기서 이렇게 돼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요만큼 빠졌어. 네. 그리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데는 되게 뭐가 좀 좋은 거냐면 거기 브레이크 이븐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뭐 8만 원에 샀어요. 5만 원까지 내렸어요. 네. 근데 버텼어요. 네. 버텼어. 다시 8만 원 갔어요. 음. 이때 버티고 덜 10만 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팔아요. 네. 네. 왜냐하면
너무 고생했다 본전됐거든요. 그렇죠. 예, 세상에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레벨에 가면 다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브레이크이븐이 모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보지만 지금 과매수 과매도 테크니컬하게 많이 보는 거 제가 틀리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현상적으로 뭐 어떻게 추측하는 무슨 자료 뭐 그림 이런 것도 잘 좋지만 그냥 뉴스를 들어보려는 거죠. 이 생각에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보자는 거죠. 그게 서베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한 선물 포지션 같은 거 볼 때 뭐 예전부터 나눠놨는데 투기하는 놈 그다음에 실수 여자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게 뭐 100년 전부터 바보같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면 그런 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니까 아 이거는 기관 투자가고 개인 투자가고 주식에 대해서 분명히 덜 갖고 있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시장이 쌌기 때문에 산 것뿐이야. 네. 그렇다면 산 사람들은 느긋하고 판 사람들은 급할 것이야.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그 현상이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켓은 엄청 숏이고 숏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슬금슬금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단에 지금 딱 왔어요. 네. 상단에 오니까 여기서 진짜 말이 엄청 많은 거죠. 당연히. 야 이제 왔는데 딱 걸렸어 너. 딱 걸렸어. 여기서 내가 팔아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이제 조금 중간에 샀다가 터진 사람들은 아 진짜 별일이 다 했어. 얘들이 죽으려고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여기서 올라가면 한 방에 갈 수도 있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약간 AI나 저는 AI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빅테크 쪽이 사실은 좋을 거는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생산성이 이슈지 않습니까? 네. 지금 5% 계속 유지되면 다들 힘든데 생산성이 이슈를 거라는 건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산성 하면 빅테크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할 것 같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중요한 믿음이 말씀이네요. 지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빅테크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시총도 높을 뿐 아니라 상품들도 엄청 좋은 걸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가 그러니까 빅테크와 조금 이제 그 경기 민감되는 조금 작은 주식을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더 작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면 비교적 뭐 물론 틀릴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빅테크 쪽에 무조건 한 표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요즘에 이제 빅테크가 되게 좋았었다가 네. 지난 며칠이 어땠냐면은 네. 지난 금요일, 네. 월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러셀 2000이 많이 오르고 그렇죠. 빅테크가 주춤해서 네.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콜이 많아졌거든요. 예, 그거에 그런데- 대한 답이 아니라고 예, 저는 얘기하시는 아닌 것 거예요. 같아요. 그리고 러셀 2000 그 2000개 시가총액이잖아요. 네. 저기 애플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애플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다우 보는 거에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 돈 내고 돈 먹기를 하는 건데 무슨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다 한 표로 봅니까? 뭐 민주주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플 하나와 러셀을 통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러셀 하나와 애플을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볼 때 뭐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러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애플 그냥 2% 오르면 러셀 2% 오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 빅테크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제 그 애플이 발표한 거 있잖아요. 무슨 네. 프로, 비전 네, 프로. 이거요? 네. 비전 프로는 무슨 뜻인지 요즘 얘기하는 생성형 뭐 AI는 진짜 무슨 뜻인지 저게 세상을 바꾸는 거 맞아? 뭐 바꾼다는 사람도 있고 안 바꾼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바꾼다고 지금 얘기하는 지금 오늘 얘기했던 거에 지금 반대되는 얘기인데 똑같이 중요하게 지금 오른다고 얘기하는 AI 오른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과연 시장에 얼마나 반영된 거야? 과연 그게 택도 없이 발행돼 가지고 지금 상단에 올라온 거야? 아니면 과소평가한 거야? 더 오를 수 있는 거야? 이런 쪽으로 볼 때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간다고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이. 네. 물론 그게 주식시장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빅테크를 이렇게 쳐다보면 야 얘네들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양극화가
주식시장에서 더 일어나고 네. 진짜 미안하지만 양극화의 또 다른 축이 있잖아요. 미국과 뭐 미국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네. 증시도 더 격차가 선진국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금년 초에 뭐 외환 시장에서도 미국에서 의 자금이 조금 신흥시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주식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리스크 온이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네. 사실은 큰 주제이지만 네. 만일에 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동력이 미국에 있는 빅테크고 걔네들만 마구 올라간다면 이 자금의 흐름이 과연 밑으로 내려오는 거 맞아? 네. 그렇다면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맞아? 네. 그런 지금 조금 불안감이 생긴 것 같고 그게 사실은 달러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에서 1,300원 밑으로 갔다가 네. 어제 못 가더라고요. 지금 밑으로. 네. 오늘 다시 한번 네, 오늘 오르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너무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원달러 환율은 그럼 어떻게 혹시 보세요?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해요. 네. 그 글로벌 달러는 114에서 지금 101까지 갔다가 104 정도, 104, 예, 105. 한번 쭉까지 갔다가 네. 106까지 갔다가 또 100일 갔다가 최근에 이제 104, 5 정도 맞습니다. 갔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약세라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뭐 첫째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야 이자를 내려가는 거잖아 이제. 그런데 이제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자를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가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두 나라의 관계니까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제일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제일 늦게 가는 놈은 내려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리스크 온 될 거고 달러는 약세일 것이야.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쭉 가다가 100일에서 꼭 그런가? 하고 이게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대로 얘기해 보면 지금 첫 번째 이자율 내려간다 그랬는데 내려가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나온 거고. 미국이 중국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지금 경기 10년물이. 되게 나쁜 것 같다더니 경기 뭐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뭐 야 주식시장 좋아지는데 빅테크만 좋아지면 그렇죠. 이게 미국만 좋아지면 이게 가는 거 맞아. 이런 게 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도 뭐 그렇게 제대로 되는 거야. 네. 그다음에 일본도 YCC 철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네. 기시다는 지금 생각이 뭐야? 그다음에 달러엔 140 넘어가는데 옛날처럼 강하게 개입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 일본은 사실 개입 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개입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여기 네.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그냥 믿는 거는 레인지 트레이딩일 거다. 네. 진짜 하기 쉬운 예. 그러니까 위로 106, 밑으로 101. 그 정도 네. 레인지 트레이딩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원달러를 물어보시니까 네. 원달러는 최근의 움직임이 글로벌 달러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예. 글로벌 달러하고 달리 그 최근 한 달 전부터 그냥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해- 가치가 올라갔다고. 네. 원화 가치가 빠진 거죠. 빠졌죠. 원달러가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환율이 환율이 올라가니까. 올랐네. 네. 그러니까 원화가 굉장히 약세였죠. 네. 그런데 돌려놨어요. 한국은행이. 네. 1340원일 때 네. 한번 세게 때려주고 네. 다시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때려주고 네. 그때 101레벨이었거든요. 네. 글로벌 달러가.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최근이 한 아니고. 3월 네. 4월부터. 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1330원쯤 갔을 때 글로벌 달러 더 높았는데 한 번 더 때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애들이 안 되나 봐. 뭐 형님 너무 세게 나오네. 의지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할 이유도 있고. 네. 지금 한국이 뭐 환율이 올라서 환율이 숫자가 커져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강하게 나올 것이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강했어요. 원화가 최근 뭐 몇 주 동안은. 그런데 원옌 보시면요. 원옌이 930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원옌 930은요. 5년 전 레벨이에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1000 갔을 때 한국은행이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내린 거거든요. 원옌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원옌 의미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단기적으로 볼 때는 원화는 지금 약세 요인이 더 많다. 달러가 위로 아래로 반반이라면 물론 글로벌 달러 쫓아가는데 원달러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4에서 글로벌 달러가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달러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원화 가치가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좀 네. 약세가 될 것이다. 너무 강하게 밀었다. 한 시간이 부족해요. 저희가 사실 한국 시장도 얘기해야 되고 할 얘기가 더 제가 많은데. 시간 다 망쳤습니까? 네,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너무 2시간으로 잘 들어가지고. 모시던지 네. 아니면 2번 더 모시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충분히 제가 못 아침에 여쭤봐서. 아침에 할 때는 조금만 네. 그 게스트가 말 길면 그만하시고요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